예, 최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이 48%에 달하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다 보니 29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치열한 표대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9일이니까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현대차그룹은 이게 맞다. 그리고 또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에서도 또 이거 반대하는 게 맞다. 계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좀 자세한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권순우 기자 먼저 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가 됐을 때 공정위도 좀 반기였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 맞습니다.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은 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최근 일이죠. 그러니까 ISS나 이제 글래스 루이스 같은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최대 주주에게만 유리하고 소액 주주들한테는 좀 불리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29일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ISS 의견서를 좀 차분하게 읽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분할합병의 시너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비스를 분할하는 안건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순환 출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거는 뒤에 얘기들이 좀 있고요. 3번은 결국은 이제 최대 주주에게는 유리하고 모비스에게는 불리하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주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네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단 외국계 기관 그 자문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의결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문을 해주는데 그 의견을 자기가 이제 반복을 한다. 여기가 반대를 하는데 내가 찬성을 한다거나 얘가 찬성을 하는데 내가 반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이유를 좀 굳이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분하게. 만약에 제가 외국계 투자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참고 자료로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권고를 했으니까 나는 현대차그룹을 잘 모르니 얘들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는 찬성하고 싶은데 찬성하고 싶다면 왜 찬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과 왜 반대 의견을 내는지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건데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 기분대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자문사하고 의견이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를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그런 의견을 내는지를 굳이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측면이 좀 많아서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 꽤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얼마나 표를 들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럼 현대모비스의 이제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대 주주인 총수일가와 우호 지분이 한 30% 정도 되고 이제 2대 주주로 한 국민연금이 한 9.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엇은 1.5%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한 47%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럼 외국인들은 다 반대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 5천만 한국 사람 빼고는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도 좀 그 현대차그룹이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의결권 자문사는 이제 본인들이 의견을 내놓잖아요. 이제 그 보고서를 내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걸 그냥 보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게 맞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매 국가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또 IR도 해야 되고 모든 외국인 투자자 다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물리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물리적으로 비행기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겠지만 어떤 그 현대차 그룹의 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비용을 지불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긴 그리고 하죠. 현대차가 이제 자기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그럼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은 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그 두 번째 측면인데 네. 사실 첫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가지가 뭐냐면은 뭔가요? 네. 일단은 그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의지와 관련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려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편하게 얘기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한 건 시켜서 하는 거다. 근데 시켜서가 누가 시켜서냐가 네네.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기업이라는 게 사회와 동떨어져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지면서 네네. 거기서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순환 출자 같은 걸 해소를 해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지배구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존 순환 출자 같은 것도 이왕이면 해소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좀 더 투명하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법안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기업의 어떤 그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두 번째 목적은 어떤 그 자동차 기업으로서 미래 성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벤트가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럼 지주전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주로 전환하게 되면 주가가 보통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갖고 많은 주주들은 거기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공정위가 자꾸 순환 출자 거래 해소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예상했을 때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 지주회사. 체제로 예.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근데- 거기에 베팅을 많이 했었고. 예, 근데 현대차는 지배회사 구조로 바꿨어요. 잠시만요. 그 지주회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배회사도 법상에 있는 용어입니까?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그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라는 규정을 맞춰서 이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거고요. 네네. 지배회사라는 건 그냥 그 현대차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모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네. 지배회사라는 그냥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지주사로 전환하려면은 뭐 회사를 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지주사도 오르고 사업회사도 오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제 그거를 좀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지배회사 구조로 해갖고 대주주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지주회사 홀드 네네. 컴퍼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현대자동차 홀드가 있고 그 기아자동차가 있는 구조인데 이게 구조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네. 어떤 그 법률적 규정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주 전환을 하기를 바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자기가 버는 것도 있었겠지만 네네. 그 최대 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만 맨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 지분만 확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계열사들을 모두 다 지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최대 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모비스 전체의 주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잘라낸 네네. 그 지배를 하는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네.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지분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기 지배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안이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됐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좀 이렇게 이연해 주는 게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에도 사업 부분을 떼어내면서 주식을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오고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서 내는 양도세를 예. 이연시켜 준다는 거죠. 예, 팔 때까지니까. 팔 때까지니까. 근데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주식을 다 팔 일은 없잖아요. 판다는 건 회사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이연이라는 게 거의 무기한 이연이 돼 네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주가 그거 하겠지. 당연히 지주회사 가겠지. 예, 그 또 하나는 그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자사주를 가지고 또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 가지를 조합하면 최대주주에게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 방식은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랬는데 문제는
대주주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지배력 강화하려 그러다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라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최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재벌 개혁의 취지라든지 어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과거에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유력했던 건 이제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유력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너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분명 이렇게 했을 때 공정위에서도 별로 마땅치는 않았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이라는 자기의 돈을 들이는 거 원래 당연하긴 한데 예, 1조 원이라는 나중에 내도 되는데. 나중에 내도 되는데 그 돈을 세금으로 내가 지금 내면서 왼편에 나와 있는 지배구조 회사로 지배회사 전환. 지배회사로 전환한 것이 이번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 그게 네. 첫 번째 그 정부의 개혁 의지에 발맞추는 차원에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거였고,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법, 그것도 지배회사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회사라든지 손자회사를 갖길 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들을 지켜야 돼요. 잠시만요. 지주회사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자회사나 손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합병할 때 예, 뭔가 인수할 어렵다는 때. 거죠. 예. 네,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네. 자회사의 지분은 몇 퍼센트 이상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손자회사 지분은 몇 퍼센트 이상 가져야 된다라는. 손자회사는 100%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30%를 가져야 되고. 네네.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카메라 회사도 샀다가 네. 어떤 때는 그 뭐 커넥티드 카를 만들려면 통신 회사랑도 제휴를 해야 되고 오디오 회사도 살 오디오 수도 있는 회사도 할 거죠.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의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도 이게 그 차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 모비스가 사고 그 현대차가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 이 회사는 손자 회사냐 자회사냐 애매하죠. 애매한- 지주회사에서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M&A를 어떤 실행할 때 그 지주회사 체계가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M&A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산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 계열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라고 네, 그렇겠죠. 하면은 금산분리. 예, 예.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캐피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자동차 금융회사. 예, 그냥 네. 단순하게 그러면 뭐 금융회사 하나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라는 것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품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팔 때 그 돈을 자동차 회사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갚아라. 아,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4천만 원이 없으니 캐피탈사를 중간에 껴서 뭐 여기서 대신 대출을 해주고 우리는 캐피탈사에다가 돈을 갚는 형태인데 예. 그 캐피탈사를 자동차 회사가 운영을 하니까 예. 자동차 회사가 우선 그 차는 드릴 테니까 돈은 천천히 갚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캐피탈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프로모션을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팔아야 되는 차, 생산이 많이 된 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캐피탈 금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렇게 프로모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어떤 그 경영과 함께 그 캐피탈이라는 곳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회사가 분리가 되게 되면은 캐피탈은 캐피탈대로 영업을 해야 되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캐피탈사가 같이 있으면 요즘에 안 팔리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예. 안 팔리는 차에 대해서 이유를 좀 싸게 해서 예. 이자를 좀 싸게 해서 이거 좀 많이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팔리는 차는 좀 이유를 좀 높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캐피탈사가 나누어져 있으면 캐피탈사는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안 팔리는 차는 이유를 높게 받아야 되겠네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자체적인 경영 네, 판단을 하게 네네.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 회사와의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ISS가 지적한 내용이 그 시너지, 그러니까 분할하고 합병하는 그 내용의 시너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일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네네. 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나 어떤 현재 상황에서 뭐 되게 복잡한 산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게 되는데 일단 그 현대 모비스를 분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모비스를 통으로 대주주가 지배를 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요. 네. 이게 그 대주주 일가가 사게 되면 약 6조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네네. 추산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배회사 지분을 안 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배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경영권 분쟁 같은 것도 생길 네네.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불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렇죠. 네.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분할을 했다. 네네. 라는 것들이 이제 뭐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미래지향적인 그러면 모비스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게 그냥 뭐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살 것 같으니까 회사를 쪼개야 되겠다. 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측면이 뭐냐면은 어제 이제 모비스의 이명득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네. 이 얘기는 좀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나 AS 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자동차 이후에 AS 부품 같은 걸 조달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유통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전략의 목표가 경비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비용 절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품을 얼마나 싸게 적시에 AS를 잘하면서 친절하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사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이번에 현대차가 그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거고. 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그 미래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업의 목적이 대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가 뭐 굉장히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네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쪽은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회사죠. 네네. 사업이죠. 네. 이쪽은 비용을 줄이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 쓰네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두 개가 이제 그 갈등이 생길 수가 네네. 있죠. 그럼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회사를 경영할지에 대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완전히 분할을 해가지고 원래 그 일을 하는 그런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차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운송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거기랑 같이 붙이고 이 모비스는 앞으로 미래 부품,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회사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잘 와닿지 않는 사업이긴 한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뭐 델파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리브라든지 그러니까 최첨단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미래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낯선 방식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 대규모 M&A를 하고 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들하고 제휴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ICT 회사보다 더 ICT 회사로 변화하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현대모비스가 기존에는 현대차라는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다면은 이제는 그 회사를 벗어나서 첨단 기술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 좀 그냥 대충은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그래갖고 모비스가 네네. 그 자기네들이 어떤 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역시 또 주주와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산 그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있어요. 현대모비스에. 예,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실까요? 자동차가 운전대 조작 없이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알아서 다시 주행을 시작합니다. 앞차가 멈추면 차선을 바꿔 주행을 하고 갑자기 끼어든 차도 알아서 피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엠빌리입니다. 자율주행차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모두 25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인식한 정보를 내부로 보내면 제어기가 스스로 작동해 운전대를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에 있어 센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2 자율주행 시스템 시장은 2021년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
그중 센서는 3분의 2인 208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외부를 360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5개를 비롯해 모든 레이더를 2020년까지 모두 개발해 양산할 계획입니다. And we're planning to secure the capabilities to develop these sensors by 2020. And in the next step, this will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by 2025, we're planning to lead the field in that area. 현대모비스는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내 모듈 AS 사업부를 분할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를 넘어 자동차 회사를 이끄는 첨단 기술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물론 구상은 좋아 보이나 더 중요한 거는 2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찬성 의견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성사 가능할까요? 일단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만 가지고 모비스라는 개별 회사를 바라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기관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엇 같은 경우는 주총 끝나면 그냥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비스 하나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구조 개편 끝난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의 2위 그룹사인 현대차 그룹을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빼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지금에 있는 수치로만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취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 같이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찬성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치로 단순한 지배구조의 어떤 회계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지배구조 개편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나갈지를 주주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가 결국은 주주총회 결과의 어떤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